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러시아 노보로시스크 항구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곳은 러시아 흑해함대와 민간 수출 선단이 이용하는 가장 큰 수출 항구 중 하나입니다. 곡물 운반선, 석유 운반선 등이 있습니다. 또한 흑해함대의 많은 군함들도 그곳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대규모였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많은 영상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러시아인들도 많고 명준이 확인된 목표들도 많습니다. 하나씩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모두가 노보로시스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곳은 항구를 만들기에 매우 자연스러운 지역입니다. 이곳은 흑해남부 러시아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크림반도와 매우 가까운 곳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구글 지도를 이용해서 우리는 확대해서 항구 인프라를 볼 수 있습니다. 곡물 운반선이든 이 경우에는 유조선일 것입니다. 제가 틀렸다면 정정해 주세요. 여기는 LNG 수출 능력도 갖추고 있고 군함들도 정박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구글 지도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군사 위성 사진 같은 게 필요 없이 그냥 구글 지도를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선박들은 이제 더 이상 항구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몇 척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4척입니다. 이 위성 사진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어제 촬영된 것입니다. 여기서 피해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위성 사진에서는 피해 흔적을 쉽게 찾기 어렵지만 이 그을음 자국들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총 4척의 선박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4척 중 3척은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탑재함이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주기적으로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들을 향해 발사되며 실제로 어린이와 민간인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공격하기에 매우 정당한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격으로 인해 해당 함선들의 순항미사일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어떤 함선들일까요? 바로 아드미랄 그리고리에비치급 프리기타민, 아드미랄 마카로프와 아드미랄 에센입니다. 그리고 부얀 M급 초계함과 바실 비코도 있습니다. 이 함선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친우크라이나 채널들은 4척의 함선이 파괴되었거나 4척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안타깝게도 진실은 좀 더 복잡합니다. 이 함선들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모두가 손상된 것도 아닙니다. 일부는 경미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일부 특정 무기만이 파괴되었습니다. 진실을 위해서 저희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함선이 파괴되었다는 이런 단순한 주장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실제로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PR-22160 순찰함입니다. 2번의 피격이 확인됩니다. 첫 번째로 AK-176MA 주포가 파괴되었습니다. 경납고 상단에도 2번째 피격이 있습니다. 원래 그곳에는 위성통신 장비가 있고 2번의 피격 자국이 보입니다. 이 부분이 주포이고 이 부분이 이 스레드에서 경납고 상단입니다. 모든 피격 지점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선이 분명히 손상된 것은 알 수 있지만 전혀 파괴되거나 침몰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투에 사용하려면 주포는 반드시 수리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손상된 부분의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원을 보지 않고 위성 사진을 처음 보면 손상된 부분을 찾기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앙과 주포에 그을린 자국이 있습니다. 제 말은 그 파손된 부분을 제대로 보려면 정말 확대해서 봐야 합니다. 제 생각엔 손상된 상태입니다. 다음 주요 사건입니다. PR-11356 호위함입니다. 아드미랄 마카로프에는 2번의 피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여기 경납고 위의 셋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칼리브르 미사일이 발사되는 좌연 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격은 아마도 이건 피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생긴 그을음 자국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쪽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추가로 근처에 있는 PR-12411 타란툴 미사일 초계함에도 최소 2번의 피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앞쪽에 있는 AK-176 함포입니다. 러시아 해군은 이런 함포를 앞쪽에 배치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사실상 이 함포들이 실제로 뭔가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2개 AK-630-630C 함포가 있습니다. 이 함포들은 모두가 좋아하는 무기죠. 미국 군함에 장착되어 있을 때는 실제로 잘 작동해서 브르르르 소리를 내며 발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이 함포들은 이론상이나 영상에서는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무언가를 격추하거나 파괴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멋지고 커 보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에는 타란툴급이 피격당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오이는 피격 흔적들은 이전 공격에서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형 PR1135M 호위함 클박에도 명확한 피격 자국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기 터널에 직접 명중한 흔적입니다. 이것은 측면에서 본 배기 터널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더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 흐름 자국이 매우 검게 남아있는데 미사일 발사대가 없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흔적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남긴 것으로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PR2만일 1631 부얀 MS급입니다. 선박 중 한 척의 앞부분에 명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함교 위와 바로 이곳 레이더 마스트 근처에서도 무언가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그을린 자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것은 드론이 타격한 후의 모습입니다. 그을린 자국이 있지만 완전히 파괴된 것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파편과 조각들이 분명히 일부 장비를 손상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함정들은 어느 정도 수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에게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 4척, 그리고 아마도 2척이 더 피력되어 손상된 군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요 공격은 제가 곡물 사일로와 러시아의 곡물 수출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 노보로시스크 항구는 흑해를 통한 러시아 곡물 수출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항구를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세바스토폴이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이후 이제 노보로시스크가 러시아 흑해 함대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러시아인들은 너비로시스크를 방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러시아의 대규모 곡물 수출 중심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동식 방공부대나 팀으로 이를 방어할 것입니다. 이들은 보통 드론을 격추시키기 위해 소형 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이 참사입니다. 저걸 보세요. 정말 미쳤네요. 여러분이 볼 때마다 저렇게 보이는 예광탄이 한 발 보일 때마다 그 사이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탄원이 3발, 4발, 어쩌면 5발 더 있습니다. 4발째나 5발째마다 예광탄이 들어가 있거든요. 계산을 해볼 수도 있고 어쩌면 못할 수도 있겠지만 답은 똑같아요.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정말 많은 탄환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화된 지역이에요. 이 탄원들은 위로 올라가다가 반드시 다시 떨어집니다. 아마 민간 인프라에 많은 피해를 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동차, 창문, 상점, 아파트 건물 등에도 피해를 줍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드론을 격추하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여기 보이는 이 특정 드론은 격추됐습니다. 보시다시피요. 노보로시스크 상공에서 15대, 어쩌면 20대 정도의 기관총으로 공중 사격을 해서 드론 하나를 격추시킨 겁니다. 이 모든 총알들이 나중에 다시 떨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떨어졌죠. 이건 그런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 수백 아니면 수천 개에 달하는 총알 구멍들을 도시 곳곳의 창문이나 아파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특정 경우에는 제 생각에 이 총알이 이 자동차의 엔진을 파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러시아 측은 노보로시스크 공격 당시 일부 우크라이나 드론이 도시를 무차별적으로 사격하는 중기관총을 장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측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노보로시스크 항구의 곡물 저장고를 타격하러 날아가면서 아래를 향해 기관총을 장착하고 자신들이 날아가는 모든 곳에 사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차량이 손상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인이 한 일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인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무차별적으로 사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2차 세계대전 때 대규모 도시에서 폭격기가 습격할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수백 대의 폭격기가 하늘에 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미친 사격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겨우 몇 대의 드론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격이 이곳에서 격추된 드론 한 대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도시에는 더 큰 피해를 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번 노보로시스크 공격의 구체적인 영상은 없지만 8월 8일 야로슬라블 와일드베리스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중기관총이 드론을 향해 발사되는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총알은 드론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무언가를 맞췄습니다. 여기는 야로슬라블 와일드베리스의 주차장입니다. 전체 영상을 함께 보시죠. 여기서 중기관총이 드론을 격추시키기 위해 공중으로 발사되었습니다. 드론들은 와일드베리스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알이 주차장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차를 쏘면서까지 드론을 파괴하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중기관총이었습니다. 진짜로요. 이 총알들 30mm입니다. 이건 미국산이지만 대략 이 정도 크기입니다. 정말 무거운 중기관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탄원을 수십 발, 50발, 60발씩 쏘는 겁니다. 아마 초당 조금 덜 쏠 수도 있지만 민간 차량에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인 차량은 이 탄원에 있어서는 사람 몸만큼이나 약한 표적입니다. 그냥 녹아내리듯이 뚫고 지나갑니다. 총알 한 발이 차 한 대를 관통하고 다음 차도 뚫고 아마 세 번째 차에서 멈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차를 쏘는 거지 드론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드론은 와일드베리스 창고를 타격합니다. 그들은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손상된 차가 10대나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나중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중 피해입니다. 이중 피해는 러시아인들 스스로가 낸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대공 사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드론은 목표에 도달합니다. 여기는 노보로시스크 항구이고 폭발 순간이 바로 여기서 쾅 하고 일어납니다. 그들은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한 대, 두 대가 아니라 수십 대입니다. 곧 그 영상들을 볼 겁니다. 그 전에 실제로 격추된 드론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드론 자네가 실제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폭발을 보셨죠? 스타워즈 레이저가 위로 올라갑니다.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드론이 어딘가로 떨어집니다. 네, 여기로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항구 지역이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의, 글쎄요, 아파트 건물 뒷마당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4대가 파손됐고 사실상 거의 파괴됐습니다. 이 전체 지역이 그렇습니다. 이 집도 불탔고 이것이 드론 잔해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수만 발의 총알이 건물과 자동차 모든 것에 맞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더해보세요. 이 피해는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 총알 자국들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만약 그게 당신의 차에 난 거라면 계기판에 여러 경고등이 켜지는 걸로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저남들 외에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노보로시스크의 곡물 수출 항구에서 무엇이 파괴되었는지 알아봅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곡물 사일로들을 잘 보세요. 하나를 맞추면 뚜껑이 열리거나 구멍이 뚫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일로가 있는지 보세요. 명중 횟수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5개입니다. 6, 그리고 7, 8. 이것도 그렇습니다. 9, 10. 그래서 12개 아니면 13개쯤 되는 곡물 저장고 중에서 10개의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이건 드론 한 대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10대의 드론이 미친 듯이 강한 방공 사격 속에서 이 지점을 아주 정확하게 타격한 결과입니다. 이 공격이 얼마나 정밀하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줍니다. 정확히 파괴해야 할 것만 파괴한 그 정밀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공격은 약 6시간 동안 지속됐는데 밤에 7시간 동안 이어진 공격이었고 우리는 전쟁이 싫다고 우는 러시아인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반전 성향을 보인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정도면 충분히 메시지가 전달된 겁니다. 러시아인들은 폭력을 정말 좋아하고 이웃나라들과의 전쟁도 정말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의지를 강요하죠. 모든 민족들에게요. 그래서 만약 그들이 제발 멈춰달라고 부탁한다면 그럼 여러분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뭔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이 여성 한 분의 경우를 보죠. 오늘 밤처럼 노보로시스크에서 그리고 우리 지역 전체에서 이런 밤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무서웠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많은 건물들이 불에 탔어요. 정말 끔찍했죠. 이 전에는 어떻게든 잘 모르겠지만 좀 더 침착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을 때 노보로시스크 사람들은 러시아 국기와 푸틴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왔어요. 그들은 그냥 행복하게 행진했죠. 이 침공을 지지한다는 걸 보여주면서요. 그게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들었죠. 제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의 장점 중 하나는 제국이 누군가를 침공하거나 영토를 확장할 때 시민으로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건 당신의 승리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거리로 나와서 축하했어요. 모두가 정말 행복해했죠. 모두가 술집에서 러시아 군대에 건배를 하며 함께 축하했어요. 그것이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죠. 이제 4년이 지난 지금 이 여성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침착하게 받아들일 수 없고 제국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행복하게 느낄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침공에 대한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기분이 좋은 것 외에도 그녀의 정신과 제국적 사고방식이 확장되던 것이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반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축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 가장 아픈 곳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제국의 시민으로서의 또 다른 면, 즉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러시아가 공격당하면 그녀도 그것을 느낍니다. 이번 경우에는 실제로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느낀 것이죠. 하지만 원래 그런 법입니다. 흙이 없으면 백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당신은 좋은 면만 누렸고 행복해했고 부차에서 집단 학살이 일어날 때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 대가입니다. 카르마가 4년 후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된 것이 기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웁니다. 이 여성도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말 그대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였습니다. 그때는 쉬지 않고 계속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부차에 몇 주칠이나 있었죠? 제 생각엔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정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있는 동안 매일 민간인을 죽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시신을 거리 위에 남겨두는 것도 좋아했죠. 위성 사진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 시신은 한 달 동안 그 거리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부차를 방문했고 자전거를 타고 있던 주인이 거리에서 재미로 총에 맞아 죽은 개의 이야기도 봤습니다. 2명의 젊은 러시아 군인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사금 연습이라도 하듯이 그랬습니다. 그냥 자전거를 타고 있던 남자를 쏘아버렸죠. 그가 쓰러진 곳에 자전거가 있었고 함께 있던 개는 주인의 시신 곁을 오랫동안 지켰습니다. 개도 거의 굶어 죽을 뻔했죠. 그 개는 낮이고 밤이고 계속 주인 곁을 지켰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그곳을 해방시켰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그 개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수십 건이나 있습니다. 지금 이 러시아 여성이 배우고 있는 교훈을 조금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일들과 이 이야기를 조금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슬링샷처럼 되돌아오는 업보입니다. 4년이 걸렸지만 이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더 나빠질 겁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보통은 아무도 크게 다치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솔직히 집에 그냥 있는 게 낫습니다.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노보로시스크와 러시아 남부 흑해연안 그리고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이곳들은 항상 러시아인들에게 여름 휴가지로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갑니다. 그래서 그게 그녀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제발 여기에 가지 마세요. 위험하니까요. 올해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채팅을 보면 사람들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린 휴가 왔는데 최현장 이제 돌아가는 티켓을 사야 하잖아. 아니 너 미친 거 아니야? 도대체 왜 여행을 하는 거야? 그래 나는 이걸 더 자주 봐. 알잖아. 아이에게 일을 닦게 하거나 필요한 일을 억지로 시켜야 할 때 말이야. 분명히 아이는 일을 닦아야 하고 제때 잠을 자야 하고 제대로 먹어야 해. 꽤 자주 아이들은 운다. 이런 걸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훈육을 해야 해. 건강하게 사는 방법과 세상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야 해. 일을 닦고 스스로를 돌봐야 해. 이 러시아 여성도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녀가 우는 건 그 교훈이 아프기 때문이야. 우리는 이웃 나라를 침공했고 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어.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반격하고 있어.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일어나서 싸우고 있어. 그리고 그건 아픈 일이야. 하지만 좋은 교훈이기도 해. 이건 다음 세대들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교훈이야. 이건 세대를 거듭하는 싸움이야. 5년, 이나 10년 만에 끝나지 않을 거야. 앞으로도 세대마다 러시아인을 미워하게 될 거야. 그게 그들이 얻는 교훈이야. 이 여성도 그 교훈을 얻는 거지. 이건 제국화의 종말이야. 너희는 제국이 무너지고 있어서 우는 거야. 너희는 실패하고 있어. 나라 전체가 군사적으로 실패하고 있어. 러시아 말이야. 그래서 이건 좋은 교훈이야. 고통스러운 교훈이지. 하지만 나는 이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 나는 이걸 직접 목격하고 싶어. 이건 씁쓸하면서도 달콤해.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일에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얘기하자면 나는 러시아 최고의 선전가 솔로비오프가 노보로시스크 공격 이후 저녁 방송에서 한 말을 가져왔어. 나는 더 이상 솔로비오프를 잘 보여주지 않아. 왜냐하면 그는 횡설수설하고 아주 반복적이며 항상 증오와 고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알다시피 그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보여주기에 지금만큼 좋은 때도 없어. 이제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보여줄 때야. 알다시피 그들이 우리 항구를 공격한 것에 대한 대응이지.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내자. 우리가 아무리 예의를 지키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미워할 거야. 우리의 땅과 불을 탐내고 우리가 인류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기를 꿈꾸지. 이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선전을 하는지 거의 아름다울 정도야. 우크라이나인들은 2014년에 크림반도 합병과 러시아군이 동부 우크라이나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인들과 정말 꽤 친하게 지냈어. 같은 민족은 아니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정말 친하게 지냈지. 러시아인들과 우크라이나인들은 잘 어울리고 서로의 나라에서 휴가도 보내고 서로 결혼도 하고 그런 관계였어. 그들은 서로에게 매우 친절했어. 너무 친해서 다른 옛 소련 국가들 사람들은 그걸 걱정할 정도였지. 마치 우크라이나인들아, 너희는 자유를 원하지 않아? 벨라루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지 않아? 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야? 라는 분위기였어. 그래서 이런 친밀함이 벨라루스의 운명처럼 계속될 수도 있었어. 지금 루카셴코는 사실상 자기 나라를 푸틴에게 넘겨주고 있잖아. 만약 푸틴이 계속 소프트 파워를 썼다면 이런 친밀함이 계속될 수도 있었지. 그때쯤이면 푸틴은 소프트 파워의 달인이었지. 하지만 아니야.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 인내심이 바닥났거든. 결국 그는 군대를 동원해서 침공해야 했어. 지금 솔로비오프가 실제로 묘사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 우크라이나인들은 이제 러시아인을 증오해. 정말 미워해.
예전에는 어느 정도 좋아하거나 아주 친근하게 대했었는데 말이야. 이제 그들은 정말로 러시아인을 증오해. 그리고 이 증오는 세대를 이어갈 거야. 여기서 말하는 건 침공할 때 그들이 내린 명령에 관한 거야. 이제 그들에게 아첨하는 것도, 그들의 사랑을 얻으려 애쓰는 것도 그만둬야 해. 우리는 그들의 사랑이 필요 없어. 이건 마치 화난 아이가 나 너랑 친구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과 정말 비슷해. 알지? 그런 느낌이야. 젤렌스키는 러시아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선전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있어. 우리는 알다시피 일부러 힘을 아끼고 있어. 그들의 사랑을 얻으려고 봐주면서 싸우는 거지. 우리는 인간적인 쪽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들은 테러리스트야. 하지만 진실은 바로 여기 있어. 러시아인들은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이 전쟁에 수년 동안 쏟아부었어. 우크라이나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쪽도 전혀 힘을 아끼고 있지 않아. 이 전쟁에 그들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어. 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런 선전을 하지 않지만 러시아인들은 아직 제대로 싸우기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들은 여전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야. 만약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러시아인들이 힘을 아끼고 있다거나 이러저러하게 하거나 완전히 동원하면 달라질 거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야.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했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크렘린에서 만든 선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지금 솔로비오프가 바로 그런 선전을 하고 있지. 사랑 타령은 이제 그만하자. 우리는 마치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우리가 그들에게 너무 관대하게 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아이들을 죽이는 게 관대한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들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이야? 부차에서 수백 명의 민간인을 처형한 게 사랑을 얻으려는 행동이야? 그게 벌써 4년 전 일이야.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러시아인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잘 먹혀. 그들은 이런 선전을 그대로 받아들여. 많은 러시아인들이 그래. 수백만, 수천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우리는 한 손을 등 뒤로 묶고 싸우고 있다고. 우리는 봐주면서 싸우고 있다고. 우리는 아직 이 병력이나 저 병력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그들이 말하는데 사실 그 병력들은 이미 파괴된 상태. 탱크와 BTR 그리고 모든 것들이 말이야. 우리는 창고에 보관 중인 수만 대 BMP-2를 아직 투입하지 않았다고 그래.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투입했고 그들은 파괴됐어.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는 여전히 존재하지. 보시다시피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는 게 좋은 이유는 그래야 이런 내러티브를 알아챌 수 있기 때문이야. 러시아인들이 항상 밀어붙이는 아주 특정한 내러티브들이 있어. 전력을 아끼고 있다는 것도 그 내러티브 중 하나야. 그들은 한 번도 전력을 아낀 적이 없어.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해. 우리나 우리 지도자, 우리 국민을 해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끔 잔혹함을 보여줘야 해.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했어.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전쟁 범죄를 저질렀지. 그들은 다 했어. 러시아인들이 이 전쟁을 더 격화시킬 방법은 핵무기밖에 없어. 그리고 참고로 젤렌스키가 때때로 촉구하는 것도 바로 핵무기 사용이야. 그게 그의 역할이야.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인들을 완전히 증오하고 파괴하고 싶게 만드는 거지. 사실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인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 오히려 정반대야.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두 나라의 관계가 너무 가까워서 22년에 이런 공격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어. 나는 믿었지만 하지만 러시아인들과 우크라이나인들 자신은 믿지 않았어. 우리는 그를, 그의 가족을, 그의 사람들을, 그리고 그의 땅을 파괴할 거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해. 여기서 말하는 건 일반적인 우크라이나 남자에 대한 거야. 알다시피 확고한 믿음이 있어. 확실한 사실이야. 에스토니아인들은 알고 있어. 우크라이나인들도 알고 있어. 만약 러시아인들이 할 수 있다면 그들은 할 거야. 하지만 그들은 할 수 없어. 그들은 단지 할 수 없을 뿐이야.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시도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 러시아 군사 블로거 중 한 명이 다양한 사람들, 노보로시스크 출신의 여성, 러시아 선전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어. 자, 보자. 러시아에서 더 인기 있는 군사 블로거 중 한 명인 13번째 야. 이 사람은 노보로시스크에 대한 이번 공격을 러시아 곡물 수출과 아조프의 흑해에서의 러시아 해상물류와 결합해서 이야기해. 자, 보자. 내가 그의 글을 읽어줄게. 왜냐하면 꽤 괜찮고 핵심을 잘 짚었거든. 그리고 항상 이런 반쯤 진실이거나 러시아인들의 해석이 나와. 나는 이런 순간들이 항상 재밌어. 우크라이나인들이 아조프해와 흑해에서 우리 물류에 한 짓은 그야말로 재앙이야. 크림반도를 본토에서 고립시키려는 그들의 작전에서 해상 물류 파괴는 단지 한 단계일 뿐이야. 분명히 다른 단계들도 있을 거야. 마자르의 부하들이 이 모든 걸 해낸 속도는 정말 끔찍할 정도야. 사실만 보자면 7월 6일에 아조프해에서 처음으로 2척의 선박이 공격당했어. 그 다음 날 이미 12척의 선박이 공격당했지.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걸 보도했던 게 기억나. 너도 계속해서 공격당하는 장면들을 모아놓은 영상을 봤을 거야. 화면 왼쪽 상단의 숫자가 계속 바뀌었지. 그들은 밤새 1시간마다 선박을 공격했어. 7월 10일 러시아는 아조프도 누나를 선박 운항에 대해 패소했지. 7월 14일까지 피해를 입은 선박의 수가 100척을 넘었어. 7월 15일
흑해에서 공격이 시작됐어. 사흘 뒤에는 피해를 입은 선박의 총수가 172척에 달했지. 하루 뒤에는 유조선들이 불타고 있었어. 8월 10일까지. 아조프해와 흑해에서 우크라이나의 총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선박 수가 200척을 넘었어. 물류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지. 이전에는 러시아 곡물의 약 4분의 1, 이 아조프해로 운송됐었지. 이제 밀 가격은 수확량이 아니라 다음 선박이 항구에 도착해서 하역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에 따라 결정돼. 보험료와 운임이 급등했어. 일부 선주들은 이제 들어오는 걸 두려워하지. 다행히 러시아는 오데사 항구를 공격하기 시작했어. 공격을 시작했지.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 그래왔어. 1년 동안 국물 협정이 있었지. 그 협정들은 무너졌어. 그래서 4년 중 3년 동안 러시아는 공격해왔지. 이건 2022년에 했어야 했던 일이야. 뭐 실제로 2022년에 하긴 했지. 국물 협정을 맺어서가 아니야. 우크라이나인들은 육지와 바다에서 체계적으로 드론 테러를 감행했어. 크림반도는 사실상 손잡이 없는 여행 가방이 되고 있어.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지. 손잡이 없는 여행 가방은 들고 다니기 정말 힘든 물건이야. 이상하지? 알겠지? 손잡이 없는 상자랑 비슷하지.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은 크림반도를 침공해서 점령하거나 해방시킬 수 없어. 대규모로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도 불가능해. 그럴 능력이 없거든. 그들은 필요한 함대도 없고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도 없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게 현실이야. 할 수 있는 건 러시아인들에게 크림반도 점령을 엄청나게 비싸게 만드는 거야. 점령한다는 건 그곳을 방어해야 한다는 뜻이거든. 방공 시스템도 설치해야 하고 지상군도 정기적으로 보내야 하고 물자도 계속 공급해야 해.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고 물류망이나 선박다리까지 파괴한다면 트럭까지 지금 그 모든 걸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지. 병력에 물자를 공급하는 게 정말 어려워져. 그러니까 이 반도를 점령하긴 했지만 함대와 트럭, 방공 시스템을 잃으면서 점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야. 이런 자원들이 러시아에서 빠져나가고 있어.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일이야. 그들은 크림반도를 손잡이 없는 여행 가방으로 만들고 있어. 들고 다니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물류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 예고르 13세 러시아 군사 블로거의 정말 정확한 분석이야. 이런 걸 볼 때마다 항상 좋지. 오늘은 여기까지야 친구들. 하지만 가기 전에 커피 한 잔 사주기 월간 멤버들 이름을 좀 엉망으로 읽어야겠어. 그들이 가입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이건 범죄야. 자, 시작할게. 클리프턴 파지베. 가입해줘서 고마워. 클리프턴 파지베. 또한 스테판도 있어. 이 이름은 에스토니아에서 꽤 자주 볼 수 있는 이름이야. 영어로 말하는 것과 같은 방식인 것 같아. 고마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릴 문자로 쓰인 에린브레. 참여해줘서 고마워. 에린브레.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가입하시고 매달 커피 한 잔 멤버십도 구매해주세요. 채널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올라올 예정이니 꼭 채널 구독해주세요. 꼭 다시 찾아와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